또 한 분 연결해서 오늘 판결 내용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정열 전 부장판사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일단 그 양형에 대한 평가부터 좀 부탁드릴게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결론적으로는 꼼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요? 24년이 선고가 됐는데요. 네. 이게 기본적으로 법원에서 형량을 선고할 때 관행이 이렇게 그 높은 형일 때는 끝이 0이거나 5로 끝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20년이면 20년, 25년이면 25년. 네. 예, 그런데 이 지금 24년에 대해서 해석 가능한 게 두 가지 그 해석이 가능은 합니다. 그러니까 좋게 보면은, 그러니까 좋게 해석했을 때는요. 네. 최순실 씨가 30년 구형돼서 20년 선고받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은 이걸 환산을 하면 80% 정도 예, 선고가 된 셈이죠. 예, 구형량의 80%? 예. 그렇죠. 예. 25년 해서 20년 선고됐죠. 예. 80%죠. 예, 그런데 이제 박근혜 피고인은 지금 30년 구형에서 24년이 선고됐거든요. 네. 이게 80%입니다. 그렇네요. 38이 24니까 예, 맞네요. 예. 예, 그러니까 그렇게 균형을 맞췄다고 해석이 가능하긴 한데요. 네, 제가 주의 깊게 보는 거는 그렇게 기계적으로 하기에도 24년이라는 게 너무 뜬금없는 숫자여가지고요. 근데 지금 재판부가 양형 이유도 어느 정도 밝힌 것 같은데 그 제가 기억에 네. 나는 게 물론 그 뇌물죄 인정이 될 부분이 있지만 본인이 직접 본인 주머니로 그 뇌물이 들어간 건 아니다. 이 점을 참작했다 이렇게 밝힌 것 같은데요. 예, 그렇죠. 그래서 그 점은 무기징역을 선고하지 않을 만한 사유는 됩니다. 아, 예. 예, 근데 일단 구형 자체가 30년이었으니까 무기징역까지 이렇게 올려치는 거는 약간 뭐 좀 부담이 되지 않았을까 싶기는 한데 예. 제가 주의 깊게 보는 거는요. 예. 양형위원회에서 나온 양형 기준에 따르면요. 이 지금 그 뇌물죄 같은 경우에 형을 가중을 해서 네. 가중 사유가 높여야 되는 사유가 많아가지고 그래서 이 상한이 25년을 넘어가는 경우에는 무기징역을 선택할 수 있다 이런 기준이 있어요. 아, 예. 그러니까 25년을 할 거면 무기징역을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25년형을 내리면 그럼 무기징역을 때렸는데 왜 25년을 선고했느냐라는 논란이 빚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간 거 아닌가. 1년을 깎았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예, 그래서 꼼수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지금 강한 의심이 들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이제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이 문자로 질문 주셔서 제가 하는 상식으로 말씀드렸는데 일단 확인해야 된다고 두근거리는데 이 180억 벌금 못 내면 강제도역 3년에 처한다 이렇게 지금 판결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강제도역의 최대 기한이 3년인 거 맞습니까? 예, 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3년을 초과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맞았네. 예, 예. 그래서 네. 3년인 거죠? 다른 게 아니라.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럼 한 주에 1억이 넘네요. 예, 그러니까 그건 법에 3년을 초과할 수 없게 돼 있기 때문에 네. 벌금 액수가 뭐 얼마가 되든. 간에 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다시 황제 노예왕제 그 논란이 불거지는데 이거는 뭐 다른 이야기니까 나중에. 예, 그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이게 3년으로 못을 박아놨기 때문에 법에서.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계속 문자 주고 있는데 문자 내용의 상당 부분이 뭐냐면 삼성 관련해서 무죄 판단한 것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3396님은 문자로 오늘은 삼성만 승자인 듯 이렇게 문자 주셨고요. 또 적폐청사님은 삼성공화국 분노합니다. 이런 문자를 주셨는데 이 점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사실 이게 일반인 시각에서 그렇게 보는 거는 당연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래도 법원에서 그렇게까지 하겠느냐라는 거에 좀 다른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시면은, 그렇게까지 했겠느냐, 제가 좀 방어를 하고, 이렇게 좀 변호를 하는 그런 입장이었는데, 저는 오늘 판결 선고를 보고 저도 같은 입장입니다. 그 무슨 말씀이세요? 좀 풀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예. 무슨 일이 있냐면요. 네. 김세윤 부장판사가 선고를 할 때 삼성 승계 작업 관련해서 아마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께서 다시 한번 보시면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런 말을 합니다. 승계 작업 관련해서 이제 김세윤 부장판사 재판장이 지금 신문 보도나 언론 경제 전문가들이 승계 작업에 관해서 보도하는 거, 언급하는 거 자주 본다. 실제 일반인 입장에서는 승계 작업이 당연히 필요하고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런데 법정에서는 부정한 청탁의 대상이 되는 승계 작업은 명확히 해야 되니까 그래서 무죄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런데 이 부분 얘기를 할 때 보면 그 준비해온 원고를 안 보는 부분들이 좀 나와요.
그러니까 그 보면. 방송용어로 하면 애드립을 했다라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예, 그런 것 같아요. 예. 이거는 근데 좀 확인을 하고 하셔야 되는 그 중요한 말씀이시기도 한데, 그거는. 예, 봤습니다. 그래요? 다른 타방송이지만, 그러니까 그 앞부분은 원고를 보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뒷부분은 원고가 장수가 넘어가면서 안 보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요? 예. 예, 근데 뭐 원고를 받냐 안 받냐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그렇죠, 아닌데요. 네네. 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형사소송법 43조에 보면 예. 판결을 선고할 때는 주문을 낭독하고 이유의 요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법에.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그러면은 법정에서 재판장이 얘기한 거는 판결 주문하고 이유의 요지거든요. 오늘 계속 읽은 게 그 요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 그런데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뭐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자신이 그런 보도를 보고 있다. 네. 이게 그러면은 판결문에 들어갔다는 얘기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이유의 요지를 설명해야 되니까. 네. 그런 건 판결문에 안 쓸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물론 오히려 지금 보니까 형사소송법 위반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요? 예. 예, 근데 물론 이제 이 부분의 그 조항을 위반했다고 해서 어떤 뭐 판결이 무효가 되거나 어떤 페널티 벌칙이 있는 건 아닌데요. 네. 근데 오히려 재판장 입장에서는 할 필요 없는 쓸데없는 얘기를 해버린 셈이거든요. 그래요? 예, 그래서 이걸 뭐하러 얘기를 하느냐. 오히려 차라리 내가 이런 보도가 있는 것들을 알고는 있지만 법적으로 안 된다라고 이렇게 변명하는 듯하는 게 생중계까지 되는 마당에 네. 재판장이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근데 지금 잠깐만요. 이거는 상당히 이제 중요한 지금 그 말씀이신데 사실은 사실관계가 확인이 돼야 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일단 그 가정이라고 하는 걸 전제로 해서 지금 그 말씀을 하신 걸로 저는 일단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일단 그리고 중간 정리를 그렇게 하겠는데요. 예. 그러면 그런 가정이라고 하는 전제에서 또 그럼 제가 질문을 드리겠는데 그러면 김재현 부장판사는 왜 굳이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의 시각을 의식하고 있다는 그런 뜻인데 예. 오히려 그것이 본인 입장에서는 아주 좋게 해석을 한다면 일반인들께서는 이렇게 국민들께서는 이렇게 해석하실 수는 있으나 법적으로 어렵습니다. 이런 취지로 이해는 되는데 근데 요지는 그렇게 되면 그럼 법하고 일반 감정하고 떨어져 있다는 소리냐. 오히려 국민들을 납득시키는 그런 어떤 표현이 아니고 법에 대한 불신을 더 일으키는 얘기가 돼버리거든요. 근데 그거는 뭐 그렇다 쳐도 하여튼 중요한 것은 법에 없는 행위를 한 셈이 되는 게 알겠습니다.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가정이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그런데 지금 나오는 워딩들은 그렇게 돼 있어가지고 상당히 좀 이게 오히려 일반인 국민 여러분들께서 삼성을 옹호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방어하기가 더 어려워진 상태가 돼버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일로에서. 그 점 말고 이제 그 다른 결로 삼성 관련한 어떤 그 법리적 판단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사실 그 부분에 관해서는 이 재부가 종전에 최순실 피고인 재판에 관한 선고도 했었기 때문에 예상이 됐었거든요. 최순실 피고인 때도 삼성의 승계 작업이 없었다라는 그런 취지의 판단을 했었기 때문에 뭐 거의 99.99% 똑같이 가지 않겠느냐 예상을 했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 예상 가능하긴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2심 선고까지 이미 나왔고 대법원으로 가 있는데 대법원에서 그 판단이 뒤집어지지 않는 이상 이재용 삼성은 그냥 억울한 피해자. 결국 이렇게 이제 사법적으로 규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일단 한 가지 이제 다른 가능성이 있을 수 있는 게 지금 이 최순실 피고인 판결하고 이 판결이 나오기 전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이재용 피고인 판결이 나왔었거든요. 고등법원에서.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고등법원의 판결을 이 지금 지방법원에서는 상급심이니까 물론 같은 그 사건이더라도 상급심이니까 따라갔을 가능성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판결하고 최순실 피고인 판결이 항소가 돼서 고등법원에 가면 이제는 대등한 고등법원 사이의 판결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서는 오히려 종전에 이재용 피고인에 대한 판결을 뒤집을 수도 있죠. 물론 그럴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제 최종적으로는 이 판결들이 전부 대법원으로 모여서 대법원에서 한꺼번에 정리가 되고 매조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그 판결에서 또 놓치면 안 되는 포인트가 있다면 어떤 걸까요? 일단은
많은 분들께서 이제 뭐 법정 최고형이 무기징역이 선고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시던데 예. 오히려 제 생각에는 뭐 24년도 단일 사건으로 보면은 뭐 좀 약하지 않나 싶긴 해도 지금 특활비 사건이라든가 다른 또 재판이 걸려 있지 않습니까? 공천 그 관련 부정 공천 관련해서도 재판이 걸려 있고요. 특활비 같으면은 이제 이게 뇌물수수기 때문에 유죄가 인정되면 또 최하 10년입니다, 징역. 예. 그래서 오히려 무기징역이 선고되는 것보다는 이거랑 합치면은 34년이 되지 않습니까? 국정원 특활비 수수는 지금 별건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별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무기징역보다 34년이 지금 이 박근혜 피고인의 연령에 비춰보면은 더 무거울 수도 있다는 점에서 그렇게 형량 자체는 그렇게 그렇게 이해하면은 뭐 그렇게 낮다고 보기는 알겠습니다. 근데 형량을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형량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원칙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 여쭤볼 게 있는데요. 네네. 피고인의 재판받는 태도가 양형을 정하는데 영향을 줍니까 안 줍니까? 참작 사유가 됩니까 안 되나요? 당연히 참작 사유가 됩니다. 자, 그러면 박근혜 피고인은 어느 순간부터 재판에 불출석 거부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러면 재판받는 태도에 대해서 재판부가 판단을 해서 양형을 정하는데 고려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게 고려가 됐다고요 평가를 하세요? 그런데 이제 이게 뭐 재판받는 태도라고 그렇게 명시적으로 표현한다기보다는 양형위원회에서 나온 양형 기준에 보면요. 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수 있는 사유로 범행에 대한 진지한 반성이라는 그 요소가 있습니다. 옛날로 하면 개전의 정이라고 하는 그겁니까? 그렇습니다. 자백도 하고 진심으로 뉘우치는 진정성 있게. 그런데 재판에 출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사실 진지한 반성이 있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물론 자백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본인 이제 어떤 뭐 반성하는 그런 취지의 그 뭐 진술을 한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큰 틀에서는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는다는 그런 점에서 불리한 요소로 작용이 됐을 거고요. 다만 독립적으로 하나 뚝 떼서 재판받는 태도가 불량하다 이거는 아니고 그 안에 포함된 요소로 보시면 무방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양형을 정하는데 그 뇌물을 직접 그 자기 주머니에 챙긴 게 아니기 때문에라고 하는 양형을 결정하는데 고려사항이 있었다고 재판부가 밝혔기 때문에 그럼 정반대의 또 고려사항이 바로 이것 아닌가 싶어서 좀 질문을 드렸던 거고요. 네네. 자, 이게 오늘 그 판결이 있기 전에 잠깐 이제 논란이 됐었던 게 그 TV 생중계 문제였는데요. 네네.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그것 다 정치적인 행동 아닌가 싶었는데요. 지금 일단 이 재판 자체가 형사재판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그 생중계를 이제 허가한 것이 부당하다라고 하면서 뭐 전 변호인 쪽에서도 그렇고 이제 본인도 그렇고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그 가처분은 민사 가처분을 냈더라고요. 그래서 소송의 종류가 다른데 왜 형사 사건에서 지금 그 하고 있는 거를 민사상의 가처분을 내는지도 너무 의심스러웠고요. 그건 당연히 뭐 받아들여지지 않을 걸 예상하고 하지 않았겠느냐. 정치적인 액션 아니냐. 그리고 법적으로도 형사 소송에서 이렇게 재판장이 하는 그 소송 지휘의 일종이거든요. 중개를 할 거냐 말 거냐 하는. 그래서 이거는 독립해서 뭐 항소 사유도 되지 않습니다. 상소 사유도 되지 않고요. 다툴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신청은 할 수 있는데 오히려 저는 거꾸로 이제 궁금했던 게 그 최순실 씨나 이재용 전 부회장에 대한 어떤 그 판결 선고는 그 TV로 중계가 되지 않았거든요. 네네. 근데 사안의 성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볼 때 그것도 공개가 됐어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지적이 따라붙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시각은 어떻게 보세요? 선생님이나 저나 뭐 이런 일반인 시각에서는 그건 너무나 당연한 말씀입니다. 최순실 씨가 저지른 어떤 범행의 그 사회적 여파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재용 부회장이 우리 사회에서 그 점하고 있는 어떤 지위도 그렇고 상당히 중하기 때문에 그것도 중계가 됐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사건에서 특별하게 보자면 일단은 그 두 사람과 박근혜 피고인과의 사이는 박근혜 피고인은 공무원이에요.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공무원이고 국민으로부터 어쨌든 선출되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다른 두 사람보다는 더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최순실 같은 민간인인데 공무원보다 더한 행동과 권한을 행사했으니까. 사실상 대통령이었죠. 그래서 질문이고요.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이제 그러니까 포인트를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뭐 검찰은 당연히 항소할 것 같은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과연 항소를 할까? 여기에 대해서 안 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전망도 나오던데 어떻게 보세요?
아니 뭐 이게 미래에 관한 거라 사실 좀 말씀드리기 섣부르긴 한데요. 네.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할 것 같고요. 아, 이유는 예, 첫 번째는 이제 이번에 그 생중계 관련해 가지고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냈지 않습니까? 네네네. 어차피 항소 안 할 건데 그런 의견서를 뭐하러 내겠습니까? 관심이 없어야죠. 그러니까 나는 그냥 이 재판 완전히 거부할 거다라고 했었어야 되는 그런 의견서를 내는 거 보면 예. 이 재판에 관심이 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박근혜 피고인으로서는 지금 노릴 수 있는 희망이 네. 이제 정영식 부장판사 재판부에 항소심 사건이 배당되는 거 이거는 희망을 걸어볼 만하죠. 그 재판부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그 항소심 재판부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예. 네. 그런 뭐 그 재판부가 아니더라도 비슷한 성향을 가진 재판부에 배당이 된다면 네. 본인으로서는 한번 또 역전의 기회를 노릴 수도 있기 때문에 굳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그런 기회를 놓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저는 지금 특정 재판부를 염두에 두고 드리는 질문은 아니고 지금 말씀을 하셨으니까 네네. 궁금해지는데 그 항소심 같은 경우 만약에 고등법원으로 간다면 그 배당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그거는 어느 법원이나 마찬가지로 컴퓨터에 의한 무작위 배당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고등법원에서도요? 예. 예, 그렇습니다. 예. 뭐 대법원도 그건 마찬가지고요. 네네. 이 부분은 예전에 신영철 전 대법관이 이 배당 가지고 이제 조작을 했던 거지 않습니까? 예. 그 이후에 배당 관련해서 상당히 법원 투명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정렬 전 부장판사와 함께했습니다. 현 부장판사와 함께했습니다.